안녕하십니까. 이사카 협회 이동기입니다. 오늘은 시사 자격증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처음으로는 제 소개, 특강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내용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와 IT의 변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지금 시사인가? 마지막으로는 정보보호학과 교육과정과 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사 자격증 특강을 진행하기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학습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좀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시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 이사카 코리아 챕터에서 부회장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공인 강사, 글로벌 아이사카 협회에서 인정한 공인 강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 사실 시사 자격증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협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시사 자격증을 제가 따게 된 이유는 원래 이제 정보보호학과를 졸업했다거나 뭐 IT 관련된 학위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학과 출신의 이제 회계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 기업들의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IT의 활용도가 상당히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 본업인 회계감사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IT 시스템, IT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야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제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 통제라든지 내부 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부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제 경력을 좀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렇게 과정에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와 IT의 변화, 디지털 전환입니다. 소꼭지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와 IT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그 어떤 불확실성,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은 사실 가시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EY에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에서 3월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엄청 이제 심각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거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일 때 나왔던 이제 어떤 분석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경제가 엄청 이제 뭐 손실이 커지고 유가도 뭐 50% 하락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리고 증시도 30% 이상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중국 자동차 판매도 감소할 것이다. 되게 엄청 이제 부정적인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이 특강을 찍는 시점에서는 어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 약간 좀 호재 기사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전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주는 시사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예상했던 것대로 세상이 흘러가진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우리의 기대, 전망치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어떤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즈니스와 IT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의 어떤 불확실성, 어떤 급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한 뭐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어떤를 하는 기업들이 IT 환경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화면에서 보시는 제일 좌측에 있는, 그렇죠? 월마트 대형 유통점인데요.
대형 유통점이고 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이런 그 월마트가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하는 데까지 18년이라고 하는 거의 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죠. 기존에는 이렇게 뭔가 기업이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좀 오랜 기간들이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전동 스쿠터, 버드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인데요. 창업한 지 10개월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하는 어떤 그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일 좌측에 18년이 걸리는 오프라인 매장의 월마트, 제일 우측에 뭔가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지금까지 뭔가 인기가 있거나 어떤 전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기간에 이러한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드라고 하는 회사가 기업 가치 1조 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치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조 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 가치를 초과한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한 10년, 12년 전이네요. 2008년에는 1년에 한 7개, 10개 미만의 회사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됐죠. 하지만 한 10년이 흐른 2018년, 2019년에는 1년에 124개, 그렇죠? 120개를 넘는 회사들이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하는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겁니다. 2008년 대비 2018년의 어떤 비교치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포춘 500 그 엄청 대기업이죠. 글로벌 대기업들. 그 2008년 시점에 한 500개 회사들이 2018년에는 그 중에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40% 정도가 퇴출당하는 이런, 제가 아까 코로나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잘했던 어떤 거대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급변하는 어떤 원인 중에서는 IT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또 하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제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은행 업종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넷플릭스는 요즘에 뭐 그 케이블 TV나 공중파 방송을 대체할 만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계시는 시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넷플릭스를 엄청 많이 이제 보고 계시고, 저 역시도 이제 이런 IT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기업 가치를 어떤 설명을 할 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비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가 까먹는 회사이고요. 제일 우측에 보시면 현재 가치는 이렇게 크게 크진 않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이 정도, 거의 한 95%에 육박하는 이런 회사들이 기업 가치를 엄청 잘 평가받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나 그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이제 좀 오래 시간이 흘렀죠. 네. 요거 예를 이제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아마 우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왔다가 어떤 규제 때문에 뭐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창업한 지 한 5년 반 만에 100년이 넘은 GM이라든지 포드라고 하는 그 거대 자동차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이제 추월한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테슬라 전기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주가가 뭐 1000불을 넘어가고,
그 뭐 2,000부를 넘어가고 해서 뭐 1,000슬라, 2,000슬라 이런 얘기까지 막 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어떤 글로벌 대기업 토요타 아니면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추월할 정도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은행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융의 빅3 회사들인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이 카카오뱅크가 이들 기존의 거대 은행들에게 비교하거나 어떤 뭐 경쟁을 한다고 하기에는 정말 규모가 너무나 작죠. 하지만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의 기업 가치 평가가 기존의 거대 금융기관 3개 빅3를 합한 금액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그 그림이 있고 이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3가지 케이스 모두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의 뭐 전통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예전 같으면은 사실 경쟁 상도로 얘기조차 안 할 회사들이 IT 어떤 그 역량을 기초로 해서 기존의 어떤 그 거대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그들의 어떤 기업 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평가를 받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도 엄청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IT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약간 재밌는 그림인데요. 원래 이 그림에서 요 소프트웨어가 요 비즈니스 월드를 잡아먹는 요 그림이 이제 처음에 2011년쯤에 그 뭐 사모펀드, 그 VC 이런 사람 업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요 2011년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노트북을 엄청 많이 팔아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던 HP라고 하는 회사가 이 PC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또 구글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뭐 글로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엄청난 그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아서 이제 약간 그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식이었고요. 이런 게 2011년 이제 한 10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2017년에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CEO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 IT 기업들이 기존의 이런 그 전통적인 기업들을 잡아먹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도 AI가 잡아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봤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한 2, 3년 전에 블록체인 어떤 그 채굴기를 쓸 때 기존의 CPU 칩이 아니라 GPU 칩이 이제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그 엔비디아 회사가 이제 급성장하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떤 AI 그 칩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성장세의 어떤 이렇게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20년 전에 잘했던 기업이 지금 현재는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 생존조차 고민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즈니스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 중에는 IT 그 역량, IT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급성장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비즈니스가 급변하고 있고 그러한 이후에는 뭐 IT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잘 어떤 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지금 시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네. 첫 번째는 뭐 내부 통제나 IT 전문가의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증가를 하고 있는 데에서
시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조금 이제 붐업이 뭔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좀 말이 많은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K-SAX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이 그 집으로 따지면 가계부죠.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하는 어떤 그 가계부를 만들어냈는데, 그 가계부를 만들어낸 거를 예전에는 그것만 감사를 좀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뭐 그 거대 기업들이 어떤 회계 분식을 하고 나중에 그 회계 분식한 가계부를 보고 투자했던 주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렇죠? 개미들이 뭐 그 한강에 가시거나 뭐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도 뭐 한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전쯤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만 보면 안 되고, 이 결과물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어떤 과정, 그렇죠? 이게 그 미국에서는 재무 보고를 위한 내부 통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게 그 미국 국회에서 삭스라고 하는 그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 삭스 관련된 뭐 감사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거를 이제 똑같이 들여와서 한 15년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회계법인들이 이제 그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거를 좀 강도 높게 감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보다는 조금 강도가 낮은 검토라고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15년 동안 회사의 어떤 그 재무 보고를 정말 정직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회사도 좀 소홀히 하고,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회계법인들이 감사가 아니니까 검토 수준만 살짝 이제 좀 소극적으로 보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강하게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렇게 끊임없는 회계 분식 사건들이 터졌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회계 분식이 터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엄청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주들의 돈만 이렇게 조달해서는 운영이 되지 않고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국책은행, 시중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사실 그런 돈이 정직한 숫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제대로 잘 빌려줬겠죠. 하지만 그게 정직한 돈이 아니라 속인 숫자를 믿고 은행들이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은 사후적으로는 이게 세금이 증가하고 공적자금이 증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실패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9년부터 이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는 거를 감사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외부 감사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근데 감사를 강하게 하기 전에 회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숫자들을 좀 정직하게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회사들도 이 내부 통제의 어떤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법인들이 이거를 좀 제대로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외부 감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아마 좀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힌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들도 적당히 하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를 감사하는 회계법인들에서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보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엄청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 복잡한 비즈니스를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IT가 상당히 거기도 또 더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비즈니스도 복잡하고 그 비즈니스를 지원해주는 IT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위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는
이거를 잘 아는 사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네,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뭐 시사 자격을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내부 감사 자격을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지식 수준만 가지고 회사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마 기존에 아까 뭐 KB은행이라든지 그 기존의 거대 은행들 감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금융업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카카오뱅크를 감사를 잘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은행들과 상당히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다른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첫 번째는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카오뱅크가 IT 환경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 위험,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법이 바뀌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총액 2조 이상 회사들이 이제 그 도입을 했고요. 순차적으로 쭉 해서 2023년까지는 이 상장 회사들이 모두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잘 설계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들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여기다가 제가 2204개 정도라고 써놨는데요. 그 2019년 말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전체 개수가 한 2200개 정도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장회사 개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023년에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강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회사들이 2200개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거로 생각되고, 이런 회사, 그리고 이 회사들을 감사하는 회사, 그렇죠? 여기를 감리해야 되는 금융감독원, 이런 최소한 세 가지 주체는 내부 통제나 IT 어떤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모르고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 삼선 방어 체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뭐 영어 장표라서 조금 이제 좀 그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진한 곤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회사 안에 바운더리 안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밝은 하늘색이 이제 외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안에는 뭐 주주총회, 이사회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지배하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거에 위임을 받아서 뭐 CEO나 CFO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고 경영진들이 이제 1선, 2선, 3선의 어떤 조직 체계를 이제 잘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어떤 그 이윤 추구, 그리고 주주 부의 극대화, 뭐 이런 조직의 어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1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First Line of Defense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업팀, 구매팀, 어떤 생산 제조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조직들이, 그렇죠? 자기가 자체로 일을 하면서 뭔가 재무보고가 잘못되지 않을, 그렇죠? 내가 이게 1,000원짜리 사왔는데 뭐 2,000원에 사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자기 자체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컨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는 정보 보호 관련된 이제 부서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회계팀, 이런 파이낸셜 컨트롤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위험 관리 부서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서들이 이제 일선에서 혹시 이제 챙기지 못한 위험, 리스크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요 3선에서 보통 이제 내부 감사 팀들이 1선과 2선에서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이제 감사를 해서, 회사 내부에서 감사를 해서 이제 최고 경영진들에게도 보고를 하고요. 여기 오디 커미티라고 하는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이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강해졌고, 그래서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내부 감사, IT 오디트 전문가, IT 감사 전문가 이런 분들의 수요가 일단 이 내부 감사 이제 내부 통제 어떤 운영을 하는 이제 조직에서 수요가 좀 직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회사에서 잘 하셨다고 한다면 요거를 감사를 해야 되는 이제 익스터널 오디터, 회계법인들에서도 기존에 IT를 잘 모르는 회계사들이 이제 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IT를 모르고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 특히나 내부 통제 안에서는 IT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그 외부 회계법인, 그리고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융감독원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내부 통제랑 IT 감사에 대한 어떤 지식과 역량을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죠? 정보 시스템을 감사하는 어떤 감사인 이런 걸 이제 그 시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사는 1978년에 이제 이제 만들어진 자격증이고 이 I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죠? 정보 시스템 감사 그리고 어떤 통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 통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 통제가 잘 이제 그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보증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그 정보보호학과 학생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어떤 보안 그죠? 정보보호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죠?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어떤 그 벤치마킹 평가의 기준으로 벌써 상당히 오랜 동안에 이제 이걸 인정받는 자격증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된 어떤 표준, 지침. 그래서 이게 계속 IT도 계속 바뀌고 뭐 요즘에 보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해서 재고실사, 물류창고에 있는 재고실사를 한다거나,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가 바뀌면 이 비즈니스를 감사해야 되는 회계법인들도 이런 IT에 대한 공부를 계속 게을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시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글로벌 어떤 표준, 전 세계 어디 나가서 그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렇지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자격증이 뭔가 도깨비망방이처럼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오면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황금 열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 커리큘럼, 그죠? 그 교육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어학이 나는 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정보보호 전문가다,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다 라고 할 때 여타 자격증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은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직원들을 아까 내부관리제도 때문에 뭐 내부 통제라든지 IT 통제, IT 감사 전문가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고용주, 그죠? 기업들에서도 그래 시사 자격증 우리 그 내부 감사팀에 이번에 시사 자격증 뭐 그 있는 직원을 뭐 경력직 직원을 신입 직원을 뽑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그 시사 이사카 협회에서 제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교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IT 업계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저처럼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IT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오시고 여타 뭐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이런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올해는 한 4분 정도를 내부 추천을 해서 저희 법인으로 이제 뭐 인턴십으로 들어오시거나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하시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조직에서도 원래 시사 뭐 IT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이신데 이제 위에 임원분이죠. 누가 이제 IT 전문가로 온다고 하니까 시사 시험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지만 그 친구 시사 자격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뭐 이런 정도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IT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상장 기업의 내부 통제 감사 때문에라도 시사 자격증이 좀 의미가 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력을 좀 전환해서 나는 좀 내부 통제 감사를 하고 싶다. IT 감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에서 이런 어떤 좀 시작점을 가지고 한 몇 년 경력을 가지고 상장사에 가서 내가 이런 좀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좋은 자기의 능력을 뭔가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좋은 툴이다. 좋은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제 시험을 합격하셔야 돼요. 네,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데, 그 외국 시험들은 이렇게 시험에서 어떤 항목에서 시험이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데요. 2019년에 이 시사 자격증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첫 번째 꼭지에서 비즈니스랑 IT가 엄청 급변하고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9년 이전까지 뭐 바뀌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업데이트해서 2019년에 시험 내용이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 그 단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느라고 2019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보강이 되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도메인 1부터 도메인 5까지 한 5가지 영역에 대한 시험을 냅니다. 근데 요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이게 총 100% 중에 한 2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IT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게 그 기업 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7% 정도를 출제를 하고요. 정보 시스템을 어떤 뭐 획득을 하고, 그렇죠? 개발을 하고 어떤 구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12%보다 좀 높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워낙에 뭐 그 기업마다 다 투자를 하고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10년, 20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어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그냥 물건처럼 사다가 쓰면 되는 IT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어떤 글로벌 추세를 반영을 해서 요 도메인 3번 영역은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대신에 이 도메인 4랑 특히나 도메인 5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학과 학생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메인 5가 그 비중이 제일 큽니다. 27%. 그렇죠? 정보자산의 보호 항목이라고 해서 아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학관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를 딱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IT에 대한 그 경험이 전공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감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사를 하는데 이 정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보 시스템 IT 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번 도메인은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5번 도메인에 비해서. 아마 이제 그 학과 학생분들은 이쪽은 감사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고 오히려 기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5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뭐 경영학적인 아니면 그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IT 업무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조금 유리하십니다. 예. 다만 감사잖아요. 예, 감사입니다. 이 IT 운영을 내가 많이 해봤다, IT 관련된 일을 많이 해봤다, 이 부분이 분명히 유리하고 아마 그 이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봤습니다. IT 그 지식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렇죠? IT 그 운영도 되게 잘하세요. 그 모 회사에서 엄청 큰 IT 회사에서
베테랑이고 그 조직 안에서도 평가를 잘 받고 계시는 그분이 이 시사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예, 한 번에 못 붙으시고 예, 좀 몇 번 고배를 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 고배를 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시험이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IT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IT를 운영하는 것이랑 IT 운영하면서 어떤 위험들이 있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위험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사할 때 잘 봐야 되겠네. 요 감사인의 마인드셋, 감사인의 마음이 없으시면 사실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아주 쉽지만 않습니다. 이게 뭐 운전면허 자격증 수준의 그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IT 운영을 잘 아시지만 IT 운영을 하실 때 각각 놓치셨던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니까 어떤 통제를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를 빨리 그 의식 전환을 하시면 금방 붙으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내가 IT를 잘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운전면허 보듯이 가서 그냥 시험 보면 붙겠지 라고 해서 한 번 이제 떨어지시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적당히 좀 봐야 되겠네 라고 해서 책을 보셨더니 이건 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없네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보셨다가 떨어지신 거죠. 왜냐하면 이 감사인의 마인드에 대한 그렇죠? 오해 때문에 감사인의 마인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조직의 CIO라고 하는 최고 정보 책임자, 관리 책임자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IT의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활용,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시는 거. 근데 아마 지금 정보보호학과 학생분들은 CIO보다는 CISO, CISO, 그렇죠?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 역할이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분들이 CIO랑 구분되는 그 포인트, 그렇죠? CIO는 이 IT 운영을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게 일단 이분들의 큰 미션이라고 한다면 CISO라고 하는 그 정보보호 어떤 책임자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뭔가 대규모 해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뭔가 위험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이분들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IO의 역할 생각만으로 시험을 보시면 아마 뭐 몇 개 영역은 유리하시겠지만 이 오디터 마인드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데는 사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이 시험이 뭐 난이도가 정말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 회계사라든지 이 시사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 감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우리나라 시험은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인원을 정해놓고 그냥 공부가 다 돼 있다고 다 합격을 시켜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 시험들은. 그래서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좀 약간 중요하지 않은 시험들 막 구석지에 있는 문제들도 내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글로벌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지식을 좀 쌓았다. 그래서 내가 감사인으로서 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격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감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아마 그 맥락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제 기업에 따진다고 하면 기업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잘 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거짓 없이 그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하는 이런 게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 그 목표를 실패할 위험,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라고 하죠. 그렇죠? 리스크,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위험들을 그냥 깔때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렇죠? 저 맨 밑에 있는 잔여 위험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렇게 그 알록달록한 공이 다 빠져나오겠죠. 하지만 아까 그 회사가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도 있고 이게 잘 안 될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통제, 그렇죠?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제들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내부회계 관리지도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재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될, 그렇죠? 누가 담당자가 실수로 뭐 입력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뭔가 이거를 속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페이퍼 종이에다 쓰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입력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될 위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걸 잘 아는 사람만 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어떤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아무나 막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뭐 사후적으로는 그죠? 이 사람이 잘 넣는지 안 넣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레포트를 뽑아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제입니다. 정보보호학과 학생분들이니까 아마 이따가 예제풀이를 간단히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쵸? 뭐 시간이 좀 넉넉치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라고 하는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위험에 대한 어떤 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통제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용해서 합니다. 이 수작업으로 인한 사람이 그냥 손으로 하는 통제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 그죠? 시스템을 통해서 만드는 통제가 있고요. 시스템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나 어떤 레포트를 활용해서 사람이 뭔가 하는 IT 디펜던트 매뉴얼 컨트롤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많았겠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 통제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 이 비중이 높은 통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IT 제너럴 컨트롤이라고 하는 통제가 되게 중요하게 이해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 IT 이해도가 좀 없는 분들에게는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는 고사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 이거에서 어떤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보호학과 학생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학과 그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접근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시험을 합격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사카 한국 챕터, 그렇죠?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협회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뭐 시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매뉴얼 책,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한 5년간의 경력이 필요한데요. 이 5년간의 경력이 뭐냐면 정보 시스템 감사, 정보 시스템 관련된 통제, 뭐 이런 보안 관련 분야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입증하실 수 있는 문서를 나중에 제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번 시험 합격, 2번 경력 증명, 뭐 사실 그 이외에도 뭔가 뭐 교육 이수를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어려운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시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이 중요하니까, 시험이 어려우니까 시험만 합격하면 시사라고 하는 자격을 내가 뭐 명함에다 쓰신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글로벌 자격증들은 시험을 1차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실무 경험을 가지고 그 자격이 나오는 겁니다. 저 1번까지만 하신 분들은 그냥 합격자라고 하시고 시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이 교육과정과 어떤 시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꼭지인데요. 이 학과 교육과정과 시사 시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사 사례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좌측에 있는 화면들은 도메인 1부터 5번까지 영역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 5번, 그죠? 정보보호 관련된 내용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아마 대부분 저희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렇게 그 8개 학기 동안에 배우시는 커리큘럼을 제가 학과장님한테 좀 이렇게 받아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을 하실 때 제가 속속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목명만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도메인 5번 시사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서 정보보호, 사이버 시큐리티, 뭐 정보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껄끄럽고 좀 어렵게 느끼는 그 영역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시사 시험을 저는 운이 좋게 좀 쉽게 합격을 했지만 사실 도메인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뭐 찍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공부를 열심히 잘 충실하게 하시면 뭐 상당 부분 그렇죠? 도메인 5번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유독 좀 5번 영역이 좀 강하다. 근데 이제 이런 공부들을 좀 하시면 그렇죠? 상당 부분 그 학과 공부 충실한 것만으로도 시험 준비가 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 도메인 1번부터 5번까지 그 5가지 도메인이 있는데요. 그냥 한 문제씩만 그냥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이제 좀 의도적으로 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S 감사 계획 단계에서 그렇죠? IS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사실 이게 무슨 뭐 저기 뭐냐 아랍 쪽의 IS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 감사라는 어떤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 그렇죠? 무엇을 식별하는 게 가장 핵심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줄을 서놨는데요. 시사 시험은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답이 2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적절한 것, 그렇죠? 아니면 뭐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시죠. 일단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위험이 좀 높은 영역.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보실 때 보시면은 이게 그 영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국문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영어로 봐야 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문으로 된 시험을 봤고요. 이게 정보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 IT에 대한 엄청난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 번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IT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그 번역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포인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위험.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 IT 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사는 리스크 베이스드 오디트, 그러니까 그 위험 기반의 어떤 감사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그냥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위험 기반 감사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수립할 때 위험이 높은 영역을 확인하고, 그렇죠? 위험이 낮은 영역은 약간 이제 그 비용 효익 관점에서 올해 감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다. 이런 부분들은 집중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위험을 식별해서 어디가 위험이 높고 이거는 진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 나머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감사 플래닝 계획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렇죠? 감사 인력의 업무 역량, 업무 역량이 여기 보시면 업무 역량이 만약에 없으면, 그렇죠? 하시면 안 되거나 이게 근데 위험이 되게 심각한 위험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부 역량이 없을 때 외부 역량을 활용해야 될지 고려할 정도로, 그렇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험이 어디가 좀 높은지 이게 핵심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서 테스트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 1번처럼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3번도 맞긴 하는데, 그렇죠? 3번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거 문제가 답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시사시험에서는 답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 2개 이상 고르는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에 할당된 시간, 그렇죠? 타임 버짓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감사할 영역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안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은 1번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 드렸고요. 두 번째 영역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어떤 IT 거버넌스랑 관리 측면입니다. 조직이 직원들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자, 답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주 틀린 보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외국계 기업들은 2주 동안에 그냥 휴가 가시고요. 저 일이 많아가지고 저 좀 남아서 야근 좀 해야 되는데요. 그거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휴가 가세요. 라고 해놓고 그때 뭐를 활용하냐면은 업무 처리를 하면, 그렇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오류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죠? 외국에서 그 어떤 부정행위, 그 적발한 사례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 10년 동안 휴가도 안 가고 휴가를 반납하고 그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옆에서 보면 저 사람만큼 이제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뭐 이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오랫동안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게 발각될까봐 휴가도 안 가고 맨날 야근하면서, 그렇죠? 평상시에 주변 동료들이 옆에 있을 때 하는 처리보다, 그렇죠? 직원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를 하기에 좀 마음이 더 놓일 거잖아요, 그렇죠?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그렇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된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은 사실 이제 그 시사 준비하는 책에 있는 그 문제를 제가 하나씩만 그냥 맛배기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보시게 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답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제일 적절한 답을 고르시는 거고, 그 적절한 답을 고르는 그 맥락은 운영을 하는 사람 목적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감사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접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뽑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도메인은 새로운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보통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새로 뭔가 우리 회사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아니면 뭐 영업 관련된 시스템을 뭐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걸 할 때 성공적으로 뭔가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적용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산출물을 누가 검토를 하고 승인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렇죠? 답이 뭐일 것 같으신가요? 뭐 이미 그 빠르신 분들은 답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정보 시스템 감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시사 자격증이 있는데, 시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사실 정보 시스템, IT가 메인이다, 주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사 공부를 하시면 맨 앞에 그 정보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회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서포트하는 게 IT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들이 원래 원했던 대로 이 IT가 개발이 돼서, 그렇죠? 시스템이 진짜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팀에서 뭔가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좀 변경을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엔 이 회계팀에서 원하는 것대로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스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확인 작업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매팀이나 영어팀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IT팀이 알아서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회계팀이 요청한 것대로 제대로 됐는지 회계팀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테스트 중에서 유저 억셉턴스 테스트라고 하는 UAT, 그죠?
사용자 인수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을 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뭐 운영위원이라든지 고위 관리자, 뭐 품질 보증 담당 직원 이런 분들은 각각 본인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요. 이 업무용 시스템이 뭔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적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그 사용부서 관리자, 원래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요청했던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그 담당자가 이거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보시죠. 네 번째는 뭐였죠? 그 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과 비즈니스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그 어떤 탄력성, 예전에는 재해복구 계획이라고 하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 DRP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요즘에는 비즈니스 어떤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한다고 하는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매니지먼트, 그렇죠? BCM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핵심 시스템이 아니라 비핵심 시스템이에요. 비핵심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복구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뭐 중요한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산 뭐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타당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보통 그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 재해 복구 계획에는 보통 이제 그 콜드 사이트, 그리고 1번의 웜 사이트, 3번의 핫 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뭐 모바일 사이트라고 해서 이게 좀 약간 뭐 이동이 가능한 이런 그 대비책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핵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핵심 시스템, 금융기관의 어떤 증권 거래 시스템, 아니면 은행에서 뭔가 그 온라인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비핵심일까요? 핵심일까요? 그런 것들은 핵심 자산이죠.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에서 주문 결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회사,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시스템이 대부분 아마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은 아마 핵심 시스템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3번의 핫사이트라고 하는, 그죠? 비용은 많이 들지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큰 임팩트가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비용을 많이 줘서라도 이제 거의 이중화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불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죠? 객실을 2개 잡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핫사이트인 거고, 3번에. 그죠? 이 반대로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 하게 되면, 콜드 사이트는 비용이 좀 작은 대신에 당장에 뭔가 대비책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 복구할 때는 이제 비용 효익 관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든 비핵심이든 뭐든지 다 2배로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핫사이트가 맞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문제 의도하는 거는 핵심이 아닌 시스템까지 우리가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기업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자의 임무를 준수하도록, 그죠? 보장하는 효과적인 예방 통제는 무엇인가? 아까 통제를 말씀드릴 때 뭐 매뉴얼, 그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그리고 IT 디펜던스 매뉴얼이라고 하는 항목도 있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전적인 예방 통제냐 아니면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통제냐, 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DBA가 업무를 뭔가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중에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후 적발 통제가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 통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예방 통제 하나만 보고 쭉 보시면 1번의 예외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사전에 뭔가 잘 막았으면 예외가 나오지 않겠죠. 사후적으로 뭔가 예외를 보고 이게 뭔가 잘못됐었나? 사후적인 적발 통제인 거고,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로그를 남기고 있었는데 이걸 딱 검토해 보니까 앞단에 뭔가 잘못했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맨 마지막에 예방 통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2번 보기를 딱 집을 수 있습니다. 이 직무분리라고 하는 거는 내부 통제나 뭐 이렇게 IT 감사를 하시게 되면 엄청 많이 이제 듣게 되실 얘기일 텐데요. Segregation of Duty, SO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적절한 SOD는 DBA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권한을 이렇게 제한을 하겠죠. 그죠? 이거는 하면 되고요. 이건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권한을 막아놨는데 이 사람이 그 권한을 위배를 해서 뭔가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뭔가 이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그리고 또 개발을 한 사람이 운영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뭐 개발과 운영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SOD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5가지 문제 정도를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뭐 학업과 뭐 업무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춘 500대 기업들이, 그렇죠? 10년 만에 막 퇴출당하는 게 막 4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회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경력 개발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직장이 뭐 위험하다, 내 일자리가 위험하다, 그리고 AI들이, 머신들이 우리의 일자리들을 빼앗을 거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일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정말 10년,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 누가 하더라도 오랫동안 한 2달, 3달 하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이제 불안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 남들이 좀 어려운 정보보호,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학과 선정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SE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에 그 체어맨이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재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이 사이버 시큐리티다, 정보보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정보보호라고 하는 항목도 향후에 점점 중요해지고, 그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과 선정은 되게 잘 하신 것 같고, 대신에 이 학과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이 학과가 끝나시더라도 뭔가 또 내가 좀 부족하고 더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영역들을 잘 찾아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작점이 시사 자격증 공부를 해서 내가 정보보호 전문가다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오늘 1시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